네, 사진으로 보는 한반도 핵 문제 역사 1부에서는 1945년부터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까지 다뤄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진 마치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어떤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역사를 또 되짚어보면서 그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본격적으로 핵위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유가 있었어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그게 뭐였냐면 1995년 5월에 미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에 발효된 NPT를 무기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패권 헤게모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 주도의 핵 통제 체제거든요. 미국과 동맹국들, 그 다음에 기존의 핵국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갖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미국 패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위해선 1995년 NPT 회의에서 이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앞두고 NPT 회원국인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또 핵무기까지 만들면 NPT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하기. 그 전까지는 북한이 미국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그렇게 해도 미국이 별로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기원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죠.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어요. 북미 간의 대화가 1990년 3월 그 이후부터 이제 북미 대화가 시작됐는데 비교적 잘 되다가 1993년 그 2월 달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죠. 최초의 문민 정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취임사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민족 우선의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핵을 가진 자와 압수할 수 없다 라면서 강경론으로 돌아섭니다. 강경론으로 돌아서서 북미 대화에 회방을 많이 놓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93년 7월 달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나왔는데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행되지 않은 이런 과정들을 밟다가 점차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게 나오죠. 1994년 3월 달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대화에서 박영수, 이 이름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발언이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전달이 되면서,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때 라면이나 부탄가스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 그때 생필품이 막 그 동나게 되는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일종의 좀 공안몰이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박영수의 발언을 좀 짜집기 한 이런 좀 성격이 강했죠.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영 씨, 그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영 씨가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00년에 그때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박관영 비서실장이 당시 박영수의 발언은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의 발언이었다. 방어적인 성격의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쏙 드러내고 뒤에 발언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그 혼란이 벌어졌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의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94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기 전에 94년 2월 달에 미국에 막 그 첨단 무기가 새로 막 들어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패트리엇입니다. 패트리엇. 근데 이로부터 3년 전에 걸프전에 의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이라크를 공격을 하면서 처음으로 취한 조치가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쏴서 그걸 중간에 요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요격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됩니다. 언론에 유출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예, 언론에 유출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막 그 박영수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점에서 남조선이 미제와 소를 잡고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면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렇지만 실제 전쟁 위기는 94년 3월보다는 언제였냐면 94년 6월 달에 아마 한국전쟁 이래로 가장 심각한 전쟁 위기가 도래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당시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그걸 또 CNN 생중계팀이 바로 그걸 생중계로 내보내면서 전쟁 위기가 협상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94년 10월 달에 북미 제네바 합의입니다. 네, 북미 제네바 합의. 여기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반도 문제를 다루던 한국 언론사의 기자들, 예를 들면 이제 정현주, 당시 워싱턴 특파원이었죠. 예. 그래서 북미 간에 도대체 무슨 회담이 오고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국이 없으니까, 그죠? 한국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미국 측 대표가 로버트 갈루치,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측 대표는 강석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측 대표단을 통해서 그냥 귀동냥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기에 급급했던, 굉장히 씁쓸했던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의 주된 내용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용이한 원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흑연 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힘든, 불가능하진 않지만 핵무기를 만들기 힘든 경수로 제공을 주선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었고, 나중에 뭐 그 경수로 비용은 한국이 거의 독박쓰다시피 하게 되죠. 네. 그 협상에서 배제가 되고 미국의 그 압력에 의해서 또 경수로 비용은 또 독박쓰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가 끝나고 이제 이 또 북미 제네바 합의에는 이제 북미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겠다라는 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다음 달, 94년 10월 다음 달에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제네바 합의 체결 직전에 공화당이 컨트랙트 위드 아메리카, 미국과의 계약이란 제목으로 정강 정책을 발표해요. 일종의
선거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 미국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공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자신들이 공화당이 승리하면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뭡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 MD 구축을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조우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이 그 북한이 영변 시설을 가동하는 조건 가운데 상응 조치의 하나로 미국이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50만 톤에. 그럼 중유 50만 톤을 조달하려면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요. 1990년대 초중반이면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불릴 만한 때였잖아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중유 예산을 승인을 잘 안 해주니까 미국 정부가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중유를 사서 북한에 보내고 또 그것도 막 시기도 늦추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거죠. 이게 지금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고 일본, 이게 한국,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알래스카, 미국 본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항공기, 레이저를 장착한 항공기에서 유격하거나 아니면 이지스함에서 유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알래스카나 미국 그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유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간에 유격하거나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가 성립하려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누군가 미사일로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위협할 미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건 누군가 미사일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나라가 있어야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딱 그 나라로 북한을 콕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도 개발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핵까지 개발한다고 한다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최대 명분을, 최대 구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공화당이 제네바 합의를 저주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죠. 그러면 도대체 미사일 방어 체제가 뭐길래 공화당이 여기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환장하는가? 아마 그 MD는 모세일의 최대 무기 사업일 거예요. 말이 쉽지. 이 미사일을 뭐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 중간에 이걸 유격하겠다고 하는 건 옛날에 그래서 이걸 스타워즈라고 불렀어요. 스타워즈. 스타워즈라고 불렀고 또 총알로 총알 맞추기. 뭐 이렇게 불렸어요. 총알로 총알 맞추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에 쏴서 맞추는 거냐. 그럼 뭐 이제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한 얘기지. 이런 좀 이렇게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이면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뭡니까? 이 과학기술 무신주의 이런 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북한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거기 떨어지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중간에 이걸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쏴갖고 유격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이
그 냉전 종식 이후에 MD가 위기에 빠지자 북한을 최대 구실로 삼아서 이걸 쭉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쭉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때 그 상황을 갖다 좀 돌아보면은 제가 1999년 9월 달에 평화 네트워크를 지인들하고 만들어서 이제 평화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평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목했던 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문제였어요. 예. 왜냐면 이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MD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완전히 세대는 거죠. 완전히 세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2000년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때 제가 뭐 글이나 말로 떠들고 다니는 게 조지 W. 부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되면 이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스톱될 수 있다. 왜? 부시 진영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MD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두려움을 가지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뭐 개표 혼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감이 엄습해 왔죠. 조만간 한반도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부시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 너무 몰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모형 미사일을 만들고 예,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는 MD인데 제발 저를 멈추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영어로 이런 글씨를 쓰고 1인 시위에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글로벌 이슈와 굉장히 유착되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달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년도 2000년도에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 다음에 2000년 9월 달과 10월 달에는 뭡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특사 교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에 방문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이 그 클린턴한테 평양 가지 마, 가지 마.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뭡니까?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계승하게 할 것이냐 라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소식이. 부시 행정부가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사람이 콜린 파월입니다. 콜린 파월.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뜨셨죠. 네. 콜린 파월은 아버지 부시 때는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 아들 부시에선 또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 콜린 파월이 그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인준 청문회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러이러저러한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망한 요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나중에 콜린 파월이 왕따 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콜린 파월, 그 당시 또 임동원, DJ 핵심 참모였던 임동원 선생님께서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갖고 콜린 파월을 만나보니까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 2001년 2월 하순에 서울에 누가 옵니다.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젊었네요. 그렇죠? 그때 젊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러시아의 대통령이에요. 징하게 해먹고 있습니다. 징하게 해먹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KGB 출신이죠. 네.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때 제가 제주도에 인권학술대회가 있어서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기자 몇 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한러 공동성명에 양국 정상은 ABM입니다. ABM 조약을 보존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은, DJ가 부시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지는구나. DJ가 부시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이 한러 정상회담 다음날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힙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혀요. 모스크바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푸틴 예상하지 못한 동지를 얻다.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동지가 생겼다라는 쪽이었고 워싱턴의 반응은 뭐였냐면 부시 DJ 부시의 등 뒤에서 칼을 꼽다. DJ가 부시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이런 식의 이제 막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뭔 얘기냐? 뭔 얘기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자들한테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그 한러 공동성명에 들어갔을 때 제 첫 반응은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게 뭘 얘기하냐면 ABM 조약을 보존 강화한다고 하는 건 부시가 최대 목표로 내세웠던 MD 구축에 반대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1972년 미국과 소련이 ABM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ABM은 Anti Ballistic Missile이에요. 즉 탄도미사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즉 MD하고 같은 말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사일 디펜스와 같은 말이 ABM이에요. 그래서 ABM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조금은 양국의 수도,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기지 한 군데, 이런 어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MD를 하지 말자고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그리고 그 조약은 2000년까지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ABM 조약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그 공격용 미사일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방패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경쟁에 붙게 되면 끝장난다. 냉전이 열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 그 합의를 하면서 그 ABM 조약을 체결했던 거거든요. 그 당사자가 바로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푸틴은 당시 ABM 조약을 수용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부시는 일방주의의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러시아 대통령하고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합의? 이런 괘씸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 내용이 들어간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DJ가 부시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지는구나 라고 제가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즉 김대중 정부가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뭘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한 거였죠. 근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사실상
미국의 MD를 반대한다는 거하고 동의어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는 걸 김대중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예.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외교 구단이라고 불렸던 그때 외교부 차관으로 그 한러 공동성명 문안을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분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분이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그때 DJP 연합정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외교장관은 자민련 모 씨였어요. 이정빈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워싱턴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부시 행정부가. 지금 ABA 조약을 어떻게 하면 파기하고 MD로 갈 것인가. 요거 막 작전을 막 짜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한국 대통령이 이 조약을 보전하고 강화해야 돼. 러시아 대통령은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워싱턴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거죠. 예. 왜? 특히 그로부터 2주 후에 한러 정상회담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시가 취임하고 나서 첫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김대중 정부는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부시를 직접 만나서 대북 포용 정책을 설명하고, 그죠? 예.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2001년 3월 중순에 잡아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BM 조약 파동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묻는 거죠. 청와대. 어쩔래? 지금 이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은 재앙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막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막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막 이제 해명을 하죠. ABM 조약을 보존 강화하자는 것이 미국의 MD를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네? 막 이제 해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막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백악관에서 그 청와대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기 전에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면 워싱턴에서 냉대가 아니라 환대를 받을 거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성명서를 직접 작성해갖고 청와대에 보냅니다. 청와대에 그걸 보내요. 이거를 읽고 와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MD 구상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겠다. 네?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오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부시의 마음을 살 수는 있게 되지만 뭐예요? 워싱턴을 달랠 수는 있지만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뒤집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DJ가 그 내용은 차마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D 구상을 이해하고 동맹국으로서 이해하지만 뭐예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워싱턴을 가게 돼요. 부시가 가장 강조했던 참여, 지지와 참여가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딱 기자회견 딱 볼 수 있겠지만 이때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일했냐면 This man 이자가 우리말 하면 거의 이자가 이쯤 되는 표현입니다. 즉 내 얘기를 잘 안 듣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그날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머리 기사가 뭐였냐면 부시 클린턴의 대북 정책
계승 기록. 이게 머리기사 제목이었어요. 예? 예. 부시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워싱턴 포스트를 봤는데 그게 딱 헤드라인에 있는 거예요. 예, 헤드라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딕 체니를 비롯한 럼스펠트 이런 네오콘한테 자기가 조언받았던 대북 정책과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누구 소스가 뭐야? 그러니까 콜린 파월인 거예요. 콜린 파월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런 방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유망한 요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시가 열받아가지고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제 라이스한테 전화를 합니다. 신문 봤어? 아유, 지금 일어났는데요? 빨리 가서 신문 보라고. 신문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머리 기사가 부시,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계승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시가 라이스한테 내가 전화할까요? 당신이 전화할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가 제가 할게요. 라이스가 콜린 파월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부시가 무지하게 열받았다. 무지하게 열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 외교사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콜린 파월이 이 단상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스키가 조금 앞서갔다. 내 스키가 좀 앞서갔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나왔던 거는 부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참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 DJ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죠?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DJ가 그 이후로 더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DJ의 이러면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햇볕 정책은 역사의 정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햇볕 정책의 최대 5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외교 구단이라고 하는, 특히 한국 외교의 거의 3분의 1은 대미 외교잖아요. 예? 예. 그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확히 정보 파악해서 정부에 알리고 국민한테 알리라고 그 많은 외교관, 그 많은 정보원들, 그죠? 예.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미국의 변화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DJ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부시를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DJ가 보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부시 행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물밑 협상, 물밑 대화에서 끊임없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ABM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과 ABM 조약, 결국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발생하잖아요.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발생하기 불과 1시간 전까지도 온통 MD에 미쳐 있었어요. 온통 미사일 방어체제에 미쳤어요.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스펠트였습니다. 예, 도널드 럼스펠트. 이 양반은 1970년대 포드 행정부 때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을 지냈고 또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최고령 국방장관을 지내는 사람인데 이 도널드 럼스펠트의 별명이 MD 보일러였어요. 이 꺼져가는 MD를 되살린
보일러다. 그래 별명이 MD 보일러인데 9월 11일 아침에 럼스펠트가 공화당 의원들을 펜타곤으로 불러드립니다. 공화당 의원들 불러드려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곧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MD를 구축할 예산보다 테러 대비 예산이 더 많냐? 네? 테러 대비 예산을 깎아서라도 MD 예산을 늘려라 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족치고 있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보좌관이 와서 장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쌍둥이 빌딩, 여객기로 쌍둥이 빌딩이 공격당한 거예요.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미사일인가? 이렇게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이 아니라 커터날로 무장한 가장 원시적인 무기인 커터날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여객기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과 또 곧이어서 펜타곤이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럼스펠트가 얼마나 능구렁이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CNN에 출연을 했어요. CNN에 출연해갖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가 초대형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공화당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대책회의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그 워싱턴 시내에 존스 홉키스 국제대학원이 있어요. 사이스라고 불리는 국제대학원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연설. 그 연설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9일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 차를 돌려가지고 백악관 벙커로 들어갔죠. 예. 그 나중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물어봤죠. 아니 그때 뭘 연설하려고 했느냐? 예. 뭘 연설하려면? 그러니까 라이스가 한 얘기가 테러가 아주 심각한 안보 위협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연설문을 입수했어요. 온통 MD 얘기예요. 온통 MD 얘기예요. 이런 건 차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11 테러가 발생한 초기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붙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부시 행정부가 MD에 정신 팔려가지고 가장 실질적인 위협.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 그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온통 정신이 MD에 팔렸는데 그 테러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부시 행정부가 임기 첫 해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부시나 부통령이었던 첸이나 국방장이었던 럼스펠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테러리스트들이 칼날로 여객기를 납치해서 공격하는데 얘네들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오히려 MD의 필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ABM 조약을 탈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시 행정부는 이미 대선 캠프 때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ABM 조약을 언제 탈퇴해버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9.11 테러를 이유로 삼아서 이제 2001년 11월 달에 ABM 조약 탈퇴할래 이렇게 선언하게 됐고 6개월 뒤에 탈퇴가 발효가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경북 성주의 소송리에 있는 이 조용한 마을에 사드가 배치된 거예요. 만약 ABM 조약이 살아 있었다면 사드 배치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 ABM 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이런 MD, 일정 정도 그 유격 사거리와 레이더의 성능을 굉장히 제한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ABM 조약이 살아 있었다면 경북 성주 소송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북핵 문제를 정확하기 위해선 그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MD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위태로워지다가 결국 이 합의가 2002년
10월 달에 사실상 파기되게 됩니다. 파기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으로선, 당시 그 김정일 정권으로선 크게 볼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핵무장을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핵을 외교 카드로 삼아서 미국과 단판을 짓는 거였어요. 사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걸 뭐 실험하고 이러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외교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좀 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최초 핵실험은 2006년 10월 달에 있었고, 현재까지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진파, 리히터 규모의 지진파를 얘기하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1차 핵실험 때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평가될 정도로 지진파로 감지된 파괴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실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지금 리히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급기야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6차 핵실험에서는 이 리히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죠. 이것은 곧 북한이 원자폭탄에 이어서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같은 질량의 폭탄이라고 하더라도 수소폭탄은 원자탄보다 약 한 40배 이상의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2017년 11월 달에 화성 15형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놓고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를 기념하는 북한의 우표입니다. 우표. 북한의 우표를 지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북한이 급기야 이제 ICBM 수소폭탄에 의해서 ICBM 개발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은 끝났구나. 이런 어떤 체념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바로 뭡니까? 2018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바로 그 직전에 1월 달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대회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특사도 보내겠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어진 것이 바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의 내외가 마치 이제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뵙는 이런 어떤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세대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굳게 잡은 이제 두 손에는 어떻게든지 남북과 북이 자주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이래로 약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로부터 한 달 반 뒤에는 뭡니까?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3년 조금 지난 일인데 아득한 옛일로 느껴져요. 그죠? 불과 3년 조금 지난 일인데 굉장히 이럴 때가 있었나? 그죠? 싶을 정도로 아득한 옛일로 느껴질 정도로 오늘날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오히려 좀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은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예. 북한의 성명을 보는 듯 했어요. 북한의 성명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 방송국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사람들이 잘 못 보시는 게 있다. 그 뭐냐면, 일종의 농구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리버스 덩크슛을 한 거다. 리버스 덩크슛을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전까지 뭐 제네바 합의가 됐던 9.19 육자단 공동성명이 됐던 대체적으로 나오는 순서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내용 1항으로. 예.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뭐 전환하는 문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었는데,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은 1항에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즉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라는 내용이 1항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항으로 들어간 게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거, 이게 2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 그 전에 순서하고는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버스 덩크슛을 한 건데,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장면을 놓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예? 자신들이 핵을 만든 이유는, 그죠? 예. 조미 간의 적대 관계, 그죠?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고, 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되면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게 북한의 30년 가까이 그런 주장을 주구장창 반복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긴 거예요. 네, 담긴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그 승자의 저주가 거기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새롭구나. 깜짝 놀랐죠. 예. 근데 깜짝 놀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겠습니까? 제일 깜짝 놀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누구였냐면, 예. 존 볼턴을, 당시 그 백악관의 안보장관이었던 존 볼턴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 예? 예. 군산복합체들, 예? 그들과 결탁된 정치인들, 싱크탱크들이었을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게 2019년 2월달 베트남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는 결과였어요. 네. 이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무려 64시간 동안, 그죠? 6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네. 기차를 타고 가고, 그죠? 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날아갔죠. 예. 그래서, 정말 안팎의 기대를 쫙 모으고 있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북미 회담의 실무 총책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우리 또 각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노심초사하면서 옆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노이 노딜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보면은 미국의 현상 유지 세력들의 반격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 변경인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 변경인데, 근데 미국 주류, 그다음에 일본의 주류, 또 한국에서도 뭐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미국 주류에선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럼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한반도 현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전 체제인데,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정전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변화가 또 불가피해질 수 있어요.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툭 하면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당시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유일한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무슨 덜커덩 합의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합의됐으니까 우리 미군 뺄래. 이러면 이제 미국 주립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배후에서 폼페이오를 조종하다시피 했던 존 볼튼, 그다음 펜타곤 이런 쪽에서 길을 쓰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하는데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의 좀 부실한 중재안도 좀 영향을 미쳤고 단계적 해법에 집착한 김정은도 좀 전략적인 패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 해법은 말은 돼요. 예를 들면 북한은 영변 핵수를 먼저 포기하고 미국의 그 상응에서 뭐 제재를 좀 완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핵물질 처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하고 또 그 다음 신뢰가 구축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상응 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적인 해법을 그 북한은 줄곧 주장을 했었고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 주류 입장에선 주류에게 굉장히 좋은 반기의 카드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주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영변 핵시설 정도 폐기하고, 그죠? 제재 완화를 받아내고, 뭐예요? 거기서 협상, 문을 내리는 거, 셔터 내리는 거다. 그러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이 되고, 제재 완화에 따라서 경제도 좋아지는. 이거를 김정은이 노리는 건데, 하노이에서 내놓은 김정은의 제안이 바로 그거다. 이런 어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너무나도 좋은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돼요. 그렇잖아요. 70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생각할 때 한 단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단계 넘어가고 이게 말은 되는데 말은 되지만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반격의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하노이 노들쇼에서 저는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한반도 핵 문제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뭐냐면 간단한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은 어느 도시에 있는가? 평양에. 이게 지금 평양으로 가는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쭉 있는데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뭐예요? 굉장히 깊어요. 평양에 있는 지하철의 깊이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m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북한은 지하철을 이렇게 깊이 팠지? 땅 파기가 주특기 때문에? 그럼 뭔가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때부터 북한은 굉장히 오랜 시간 뭐예요? 미국의 핵공포,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에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때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열렬한 반응을 보인 데에는 이제 이 공포, 그죠? 70년 묵은 미국의 핵위협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양에 있는 지하철인 것이죠. 평양에 있는 지하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노이 회담이 노들로 끝나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도 좀 안 좋아지고 북미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1월, 그러니까 2011년 1월 달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북극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게 북극성이에요. 이게 북극성이고 이게 뭐냐면 폴라리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고 이름을 북극성으로 지었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른 게 폴라리스였어요. 폴라리스가 뭐냐면 미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에요. 네. 핵미사일 이름이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가 우리말로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SLBM을 만들면서 이름을 북극성으로 지은 게 우연의 일치인가? 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미국한테 모종의 메시지. 그러니까 네. 폴라리스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SLBM을 떠올리면서 북극성으로 지은 건가?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네. 궁금해가지고 꼭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네. 북한 사람을 만나면 이걸 좀 알만한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럴 기회가 없어서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 여부를 떠나서 이게 이제 이 북극성이 보여주는 게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북한도 뭐예요? 미국처럼 2차, 3차 공격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바로 이 북극성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북한이 실제 잠수함에서 이거를 실험 발사를 했었죠. 예, 실험 발사를 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머지않아 이것이 전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예, 우려되는 일인데 제가 1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2부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945년 이래로 한반도와 핵의 악연을 떠올릴 때 우리가 주로 한반도 핵 문제 그러면 북핵 문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북핵 문제만.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예를 들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5년 정도 지난 거죠. 15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을 가진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지가 한 70년이 넘게 지난 겁니다.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지하철, 평양 지하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폴라리스와 북극성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반도 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핵 문제, 특히 미국의 대북 핵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 관점과 철학과 정책이 담겨 있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폴라리스와 북극성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남북관계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면 이게 지금 판문점하고 평양에서 이색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군 수뇌부 인민무력부상과 총정치참모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격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도 그랬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거수경례를 한다? 네? 네.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네. 힘든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그걸 지시한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관계가 2019년 그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격리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거수격리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2019년부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 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때 거수경례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 그 남북 정상 합의문에 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군축. 예. 그렇지만 그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다, 워게임이다 라고 부르면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참모가 김정은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의 언행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예,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남북관계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화면은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뉴클리어 웨펀 프리존, 비핵무기지대예요. 예, 지금 이 세계 전체로 보면 그죠? 예, 뭐 남극, 아프리카, 그죠? 그 중남미,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동남아, 그죠? 예,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이제 그 비핵무기지대.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116개국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어요. 네, 네,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반도 핵 문제 해법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까지 폐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볼튼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파들이 만든 안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들이밀었던 그런 안이었고, 북한 입장에선 이게 무슨 비핵화냐, 이건 우리한테 무장해제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북한이 얘기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의 핵포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마땅히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해결되는 것이냐. 미국도 그 핵무기를 다 폐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이제 또 비현실적이라는 건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비핵시대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국제조약이에요. 비핵무기 그 조약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제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검증과 사찰을 받고요. 예.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5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이 지대 내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이 지대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법적으로 약속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네,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 비핵시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뉴클리어 웨펀 프리존, 비핵무기 지대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제안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안 갖는 것이죠. 북한은 갖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것이고, 그게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의무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대 핵보유국 혹은 주변 핵보유국이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제법적 약속, 약속이 포함되는 이런 방향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예, 그런 취지를 담은 책이 제가 그 작년에 2020년에 낸 한반도의 왜 비핵시대인가 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올해 한반도 평화 굉장히 지금 뭐랄까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이 큰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어떤 점을 성찰하고 어떤 점을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좀 출간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1부, 2부 해서 한 약 100분 좀 넘게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끝으로 리영희 재단에서 마련한 리영희 클럽 오늘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제 그 강연 동영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리영희 클럽에서 제작한 재미나고 유익한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많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